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양 차원에서 오늘은 또 뭔가 역사성 이런 것들 가미해서 현재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한 표가 민주주의 소멸이냐 아니면 조선 왕조 부활의 신호탄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 표가 정말 소중하다.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이 전체주의 왕조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왕조국가 지금 전 세계에 있죠. 바로 세습왕조, 김씨왕조 있는데 그런 거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유달리 조선 왕조를 미화하고 그런 판타지 사극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조선이 아주 아름다운 나라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왕조, 즉 소수의 특권층이 다수의 시민을 끌고 가는 또 억압하는 이런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럼에도 아름다운 것처럼 몰고 가는 사조가 있습니다. 아주 이거 교묘한 문화 세뇌 공작인데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험한 시기에 있는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나라를 싫어한다. 그 나라 어딘지 아시죠? 요즘 뭐 워낙 단속이 심해가지고 그 나라 이야기만 하면 그냥 노딱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가 그 나라를 우리 국민 다수가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주한미 상공회의소 행사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당에서 들불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뭐라고 하냐? 여당 대표인 송영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교대에 이렇게 무지한데 나라를 맡기면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지금 친미가 위태롭습니까? 친중이 위태롭습니까? 친미가 위태롭다고 하는 이 사고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고인지 참 의심스럽죠. 그리고 윤건영 대통령의 복심이다. 라고 한 윤건영은 이렇게 얘기하죠. 대형 외교 참사다.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짓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요. 또 조스트라다무스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교와 안보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다. 딱 극우 유튜브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내용이 또 한 몇 년 후에 되면 또 자기가 또 할 겁니다. 왜냐? 조스트라다무스니까. 그래서 극우 유튜브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극우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학술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다. 정말 우리는 극우냐? 아니면 누가 극우냐? 극우는 뭐냐? 라는 거 한번 또 따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나섰는데 정말로 야당 대선 후보의 그 발언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 마침 오비 일학인지 뭔지 몰라도 이 정부의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죠. 국책연구원. 통일연구원에서 12월 29일 날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통일의식조사 2021 미중 갈등의 인식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여기에서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2018년에서 2021년까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했더니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계속 중국에 대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 같은 나라로 중국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파란색입니다. 미국은 계속 하락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일본도 상승했다가 지금 살짝 하락하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아주 낮고 그래서 중국은 우리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라고 60% 이상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보든 보수든 또 진보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 직접적인 숫자가 또 나옵니다. 자, 우리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어디냐? 즉 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10%가 안 돼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70%가 넘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20% 조금 넘습니다. 러시아는 아주 바닥이죠. 자, 그래서 이 파란색이 진보입니다. 파란색이 진보. 그리고 주황색이 중도, 회색이 보수, 노란색이 전체 응답자의 평균인데 저는 통일연구원도 이것도 아주 수상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어떻게 보수가 회색입니까? 중도를 회색으로 하든지 해야지. 보수가 어떻게 회색이냐 이거예요. 회색 분자입니까 우리가?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보들조차도 60%대 후반으로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다라고 생각하고 중국을 적으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야당 대선 후보의 말 틀렸습니까? 맞지요. 이렇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런 망발을 늘어놓습니다. 12월 29일 날 바로 통일연구원에서 그 조사 결과가 나온 바로 그날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 간 외교 관계를 누가 누구를 싫어한다는 식의 수준 낮은 감상평으로 단순화하다니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와 경제, 기후 문제 등에 있어 중요한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말 한마디로 이처럼 쉽게 부정해버리는 윤 후보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외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용감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용감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하면 용감하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신복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또 그 나라를 잘못 평가하는 것은 무지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들은 그 나라에게 완전히 굴복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럼 도대체 왜 이들은 그 나라를 추종할까요? 저건 꼭 따라해야 돼 라고 하는, 왜 그를 그렇게 흠모할까요? 왜 저기는 저렇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따라하려 할까요? 그리고 왜 그쪽의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 바로 그게 사상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공산사회주의 국가인데, 물론 지금 공산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인데, 우리하고는 분명히 다른 이념을 가진 국가인데 그 나라를 따라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냐? 그 나라와 이념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념이 같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선 이야기, 제가 모두의 조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하고 이 현재 여당하고 너무나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유사성을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조선 왕조, 여러분 조선 왕조가 훌륭한 왕조입니까? 우리 5천년 우리 민족의 역사상 조선 왕조가 훌륭합니까? 그렇다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5천년 역사상 최악의 왕조가, 정치체제가, 정치 집단이 조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우리의 찬란했던 문화, 찬란한 국력 다 말아먹었죠. 자, 이들은, 여당은 자본, 기업을 악으로 봅니다. 그렇게 계속 매도를 하죠. 삼성 같은 이런 그 우량 기업을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하고 계속 악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돈을 자꾸 벌어요. 지금 이 여당 대선 후보도 작전주에 투자해서 3배를 벌었니 막 자랑합니다.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나 모르고 했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모르고 죄 지으면 그건 죄 아닌 겁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 지금 그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본과 기업은 악으로 봅니다. 조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농공상. 그 전 왕조인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개성상인 등등, 또 병란도, 장보고 대사 등 아주 무역과 상업을 융성했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사농공상하면서 이 상업인을 최악의 집단으로 내려 꽂아버렸어요. 그리고 선비를 최고위, 그리고 농업, 그리고 기술자,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상업. 그래서 공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 공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공부 장관, 그 상공부 장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공상이 국가를 먹여 살리는 건데, 그 공상, 상공을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렸으니 누가 상인을 하고 누가 장인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경제적으로 내려앉아 버렸는데, 이 정부 그리고 이 당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파괴하죠. 집값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서 집을 살 의지를 박탈해버립니다. 나 아무리 노력해도 저 집은 살 수 없어. 그러면 뭐 공동임대주택이나 살아야지. 그런데 공동임대주택 준다는 당이 있네? 그럼 나 저기 지지해야지. 그런데 이 당이 어차피 집값은 올라가지고 내가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저 당이 되면 저기는 공동임대주택 주는 거 이런 게 좀 너그럽지 않아. 그러면은 누가 사다리를 파괴하고 이렇게 집값을 올렸니? 이건 생각하지 않고 공동임대주택 준다는 거, 저거 좀 많이 준다는 거, 저기를 찍어야 되겠네. 일단 집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계층 간의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용이 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어디 니들 따위가, 니들은 붕어개 가재로 그냥 살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도 신분제를 하면서 양반, 중인, 상민, 평민이죠. 그러면서 노비와 백정은 완전히 천민, 사람이 아닌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대중사대를 하죠. 중국은 높은 샴뽕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 몸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최고 지도자까지도 나서서. 그리고 조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백성을 잡아 바치더라도 우리는 사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던 나라였습니다. 임금이 머리를 쳐박고 피를 절절 흘리면서 그 임금을 살리는 대가로 어마어마한 우리 백성들, 여성들, 그리고 내시들을 중국으로 보내면서 몇 명을 보낼 거냐?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보내면 안 된다라는 갑론을박보다는 몇 명을 어떻게 보낼 거냐?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하던 이따위 나라였습니다. 정말 기가 차죠. 이렇게 그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숭상하는, 이게 조선하고 일맥상통한다. 조선시대에도 낭만이 있을 것 같은데 찬란하게 미화된 500년이죠. 요즘 드라마 보면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은 조선 왕조 마지막 그 왕족이라고 하는 모씨를 창덕궁에 살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띄워줍니다. 아니 그들은 신분제 타파하고 프로레타리아 혁명하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조선을 띄워주는 것이죠? 저는 최악의 왕조를 만들어서 우리 한 민족을 전부 못 살게 만들었던 그 왕조를 숭상하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를 창덕궁에 살게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나라를 그만큼, 우리 국민을 그만큼 말아먹고 그렇게 해서 일본에게 집어삼켜져서 수탈을 받게 만들었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어디 그를 숭상합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야 우리 국민들이 특정 몇 명에게 몇 명을 추앙하고 그들에게 우리를 의탁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세뇌를 지금 이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 이렇죠. 아주 잘생긴 꽃미남 꽃미녀들 나와가지고 민유방공, 백선이 나라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아주 조선하고는 말도 안 되게 다른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죠. 세계적인 기술 대국이다. 아무리 이 500년 동안의 과학자를 다 따져봐도 장영실, 그리고 거중기 만들었다고 하는 정약용, 이거 외에는 없는데, 그럼 장영실은 정말 훌륭한 과학자였냐?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고, 치국이 빗물 받아서 몇 미리 왔을까? 라는 거 계산하는 거. 이 정도. 그런데 그 시대에 다른 나라에는 그 정도가 없었을까? 이거 냉정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러면서 조선은 찬란한 문화의 국가였다. 인의, 예지, 신의. 정말 엄청나게 문화도 좋고 예의도 뛰어난 그런 훌륭한 국가였다. 라고 선전을 하죠. 그리고 조선의 거리는 반듯반듯하고, 거리에는 예쁜 놀이개, 장난감, 이런 쇼핑할 공간이 흘러 넘치고, 그 장마당에서 아주 열심히 쇼핑하고, 흥이 넘치는 그런 나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조선에 그런 잘 닦여진 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정말 놀라운 실제 상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박제가 18세기, 즉 조선 후기 정조시대의 실학자죠. 연안 박지원의 제자인데, 이 박제가가 베이징에, 즉 북경에 다녀옵니다. 그때 연경이라고 했는데, 그 북경에 다녀와서 충격을 받고 쓴 글이 있습니다. 바로 북학의죠. 여기에서 중국과 조선을 비교를 했는데, 어떻게 비교를 했는지, 이 사람의 이야기가 거짓말이겠습니까? 사실이겠죠. 보겠습니다. 중국은 아무리 외진 마을의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모두 금벽의 그림을 그려놓은 병과 술병, 물동이, 주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자기는 지극히 거칠어 바닥에 모래가 그대로 붙어 있으며 자기를 바닥에 놓으면 기우뚱 잘 넘어지고 빛깔도 추하다. 자기 굽는 자가 기술을 배워 정성과 힘을 다해 그릇을 빚더라도 나라에서는 그릇을 사주기는커녕 세금부터 매기려고 달래더니 도공은 기술을 배운 것을 후회한다. 천호가 사는 마을이라 해도 살만한 집 한 채 찾기도 힘들다. 평평하지 않은 언덕에 다듬지도 않은 나무를 세우고 새끼줄로 묶어 기둥과 들보로 삼는다. 구들장은 울퉁불퉁해서 앉고 누우려면 늘 몸이 기운다. 불을 떼면 방 안에 연기가 가득해서 숨이 꽉 막힐 지경이다. 중국에서는 분뇨와 재를 황금처럼 여겨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것을 찾기 힘들다. 모든 분뇨와 재를 거름으로 알뜰하게 재활용한다. 조선에서는 똥을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해 길마다 악취가 가득하며 개똥이나 말똥이 항상 사람 발에 밟힌다. 중국의 병기와 농기구는 견고하고 날카롭기가 조선 물건의 꼽절이었다. 혹여 중국에서 들여온 철 제품이 손상되면 조선에서는 이를 다시 단련하지 못했다. 조선의 여러 기술 중 의술은 가장 믿을 수 없다.
약재는 연경에서 수입해 온다고 하나 대부분이 가짜다. 엉터리 의원이 엉터리 약재로 처방하니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1778년 정조 2년 때 박제가가 북학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조선백자가 최고야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이랬다 이겁니다. 그 조선백자가 최고고 어쩌고 하는 것은 왕족이나 쓰는 것들이지 실제 우리 백성들이 쓰는 것은 서 있지도 못하는 바닥에 모래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따위 그냥 그릇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집도 아무 그냥 나무나 그냥 깎아가지고 대충 새끼줄을 엮어서 또 집을 지으려면 평탄화 작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기우뚱기우뚱 구들장도 울퉁불퉁 누워있으면 허리가 베겨서 누워있지도 못하겠고 떼면은 꿀뚝 다 빠져서 밖으로 연기가 나가야 되는데 나무 떼는 그 연기가 집 안으로 다 들어와서 숨을 쉴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조선입니다. 똥을 아무렇게나 싸서 아무 거리나 가도 똥 때문에 거리를 갈 수 없고 그거 19세기 20세기 초 서양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청계천 앞에서 서울에서도 한양에서도 그렇게 모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레를 만들지 못하게 했죠. 이 박제가가 수레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은 한양을 제외하고는 길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바퀴가 있는 그런 존재는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퀴가 있어야 물건을 많이 실어 나르고 원거리를 갈 수가 있죠. 어떻게 사람이 다 짊어지고 다닙니까? 그런데 바퀴가 있으면 많은 물건과 군수품이 왔다 갔다 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외적이 침입하고 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양까지 길을 못 닿게 한 겁니다. 목포에서 한양까지 길을 못 닿게 한 겁니다. 그 길 따라 외적이 쳐들어올까 봐. 기가 막힌 나라죠. 그리고 수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조선에서 마차 본 적이 있습니까? 마차가 없어요. 가마는 있어도. 가마는 왜 있습니까? 노비를 부리니까 가마가 있죠. 노비.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그냥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노비가 있으니까 그 가마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퀴가 달린 수레는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왕 때문에, 왕의 보위를 위해서. 기가 막힌 나라였습니다. 이런 조선을 숭상하고 칭송하고 그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문명을 퇴화시킨 최악의 유사국가죠. 저는 조선을 제대로 된 국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사국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AD 643년 신라시대 때 황룡사 구축 목탑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들었던 나라예요. 이게 몽고의 침입 때 소실됐다고 하는데 이로부터 643년에서 몽고가 500년 이상 지나서 침입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500년을 버텼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국 유명한 사찰이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한 200년, 300년 된 절의 대웅전들. 참 기가 막히죠. 조선의 건축술이 그렇다 이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겨우 3층 건물 하나 제대로 못 지었던 이런 시대가 조선입니다. 그런데 또 조선이 우리 정약용이 AD 1792년도에 서기 1792년도에 이런 거중기를 만들어서 수원 화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칭송하죠. 정말 뭐 잘했습니다. 아무 기술적인 바탕이 없는 데서 정약용이란 분이 이런 걸 만들어서 화성을 쌌는데 도움을 줬다. 정말 대단한 거죠. 아무 바탕이 없는데. 그런데 당시 서양은 어땠을까? BC 490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는 이런 기중기를 만들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쌓았죠. 어마어마한 석재로. 그런데 조선의 거중기는요, 이 앞뒤로만 돌을 들어서 이렇게만 할 수 있지 옆으로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거중기 앞에 서 있는 이 성벽을 쌓고 나면 이걸 해체해서 옆으로 옮겨서 다시 또 조립해서 또 돌을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만든 이 기중기는 전후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BC 100년에 이런 수로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중기를 만들었을 때 그로부터 100년 전에 서양은 증기기관을 발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열악한 민족이었냐? 아니죠. 신라시대 때 불국사 가보십시오. 청운교, 백운교 얼마나 우수한 석재, 다리,
계단, 그리고 하수도까지 만들어 놨습니까? 기가 막히죠. 석굴암 가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걸 조선에 와서 다 말아먹은 겁니다. 왜? 산업공상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아먹은 조선. 근데 왜 그들은 문명의 진보를 막고 증산을 막았을까요? 공자월 맹자월 하면서 니들은 일만 해 라고 하는 거 왜 그랬냐? 일단 재화가 쌓이면 그걸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재화가 쌓이지 못하게 해요. 그 재화를 전부 독점합니다. 그렇게 양반이 프레임을 짜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명의 진보를 막고 증산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양반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평민들에게만 세금을 내게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니 이 왕권도 사실은 흔들리고 허접하죠. 그래서 양반이 최고인, 소수의 권력자가 최고인 이런 시절이 바로 조선이었던 겁니다. 지금 북한하고 똑같죠. 바지 사장 딱 올려놓고 그 주변에는 이너서클이 최고인 이런 거하고 똑같은 나라가 조선이었고 그런 나라를 지금 이 여당은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데요. 이 노비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부 산하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이렇게 노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선시대 노비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1406년에 사사노비 8만여 구가 속공된 뒤에 1417년 정유정안에는 공노비만 11만 9,602구로 집계되어 있다. 당시 여러 기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전체 인구를 400에서 500만으로 추정하고 그 가운데 공산노비를 150만으로 보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정도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비였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짐승이었다 이겁니다. 놀랍죠? 3분의 1이 지금 우리는 전부 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3분의 1이 노비였는데 도대체 누가 그런 노비였어? 물어보면 아무도 노비 없죠 지금. 다 나중에 족보를 팔았으니까 그렇죠. 정말 참 슬픈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래 됐냐? 세종 때 종모법이라고 노비 종모법이라는 걸 공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양반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양반이 노비를 겁탈했을 때 죄가 되냐? 안 되죠. 양반이 노비를 죽였을 때 죄가 되냐? 안 되죠.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노비가 양반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죠. 짐승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보편적인 일이냐? 아닙니다. 자, 제임스 팔라이스 워싱턴 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한미군 출신인데요. 전 세계 역사에서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은 나라는 조선뿐이다.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은 유일한 국가가 조선이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는요. 노예는 다른 민족을 잡아와서 부립니다. 자기 민족은 노예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하인으로 부립니다. 하인과 노예는 다르죠. 하인은 내가 월급을 주고 급료를 주고 부리는 사람이 하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주의 성에 기사가 있으면 기사의 성에 그게 집사가 있고 하면 그게 다 하인이에요. 그 사람 노비가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야, 서양 중세시대 농노 있었잖아, 농노. 농노는요, 노비가 아니고 계약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를 영주로부터 빌린 사람이에요. 그들은 채무관계는 있고, 통제는 받는다 하더라도 이 심신을 제약받지는 않습니다. 갚아야 할 재화는 있지만 심신을 통제받고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고 파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무지막지한 나라가 조선이었는데 그렇게 백투더 조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왜 공공과 기본을 외치나?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공공임대주택 줄 테니까 평생 임대료 내고 살아라. 알겠지? 니들은 노비니까. 공공일자리 늘릴 테니까 여기서 일해. 그냥. 근데 월급은 5만 원이야. 공공일자리 다 5만 원 아닙니까? 5만 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또 기본소득 줄 테니까 이걸로 먹고 살아. 물론 이 재원은 다 니들 세금이지만 그래서 공산사회주의는 국가에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체제가 공산사회주의인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영원히 기득권을 가지고 니들은 우리한테 기대. 그런데 저당은 이런 체제를 만들지 않아. 그런데 지금 니들은 이미 못 살게 됐는데 저당처럼 우리 열심히 일하자.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 라고 하면 니들 살 수 있어? 못 살지.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 전체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소수의 특권층이. 조선하고 똑같죠. 양반이라는 소수의 인텔리겐차가 국가를 끌고 가는 겁니다. 공산주의 똑같습니다. 왕조를
무너뜨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했다라는 자들이 사실은 왕조하고 똑같죠. 귀족처럼 소수의 인텔리겐차가 다수의 일반 시민을 끌고 간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망할 민자 민주 세력이 던지는 당신의 표, 그들에게 표를 던지면 노비가 되기를 바라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더 불어민주당. 그래서 불자는 때릴 불자, 어자는 영어 할 때 가둘 어자, 망할 민자, 주인 주자, 무리당자. 그래서 주인을 때리고 가두고 망하게 하는 당. 거기 찍으시겠습니까? 세팅 다 끝나고 트로이 목마까지 심어놨는데 다음 선거 있을 것 같니? 크크. 다음 선거 없습니다. 그들이라면. 왜? 공산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선거로서는 마지막 선거가 이번 선거가 될 수 있다. 정말 정신 차립시다. 뭉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